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했었던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은 있었지만 뭔가 표기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전부터 사용해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게 띄어쓰기 안 하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사를 추가해서 첨가해서 또는 말 있는 말을 넣어서 답변을 하는데 안 하니까 문장을 이해하기에 약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실제로 이제 생활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문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그 언어로 받아들이는 문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토라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이 책에도 보면 현토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말은 뭐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했다라는 말이고, 현토라는 말은 이게 현자고요. 이게 터자입니다. 현이라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자가 조금 어렵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마음심자가 없으면 우리 무슨 현 할 때 그 주소를 쓸 때 쓰는 걸로 쓰기도 하는데, 요 마음심자가 밑에 붙어 있으면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걸다, 매달다, 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현자고요. 그 다음에 토자는 우리 왜 속이 거북하면 안에 있던 걸 개워낸다 할 때 우리 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요 글자를 씁니다. 토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게 우리말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는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토하면 토를 단다, 토를 매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인 한문을 우리말로 제대로 우리말화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토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현토라는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한문은 70생자, 기비오자, 가산전지, 여서타인, 물범이라고 읽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걸 우리말화 시키기 위해서 70생자 하니, 기비오자라, 여서는 타인이니, 물범하라, 가산전지 하노니, 이런 말들의 그 한문 원문과는 다른 우리말의 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말들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걸 토라고 했고, 그거 이제 집어넣는 그 글자를 토라고 했고, 이 토를 문장에 다는 것을 현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이제 사위의 입장에서 이 문장의 현토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나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걸 그걸 이해하는 걸, 나는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70생자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장이 한번 끊기니까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넣느냐 하면 70생자 하니, 그 다음에 기비오자 라 하면 우리가 훨씬 이 문장을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말에서는 뭐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전지 잘못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가산전지, 그 다음에 이제 사위 입장이니까 여서 하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타인 물범, 명령의 의미니까 하라 라고 이렇게 문장을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기는 없지만 읽을 때 문장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걸 이제 현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생자 하니 기비 오자라, 가산전지 여서하니 다인 물범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입장에서 이 하나의 문장에다가 토를 단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니라 또 하니 하라 이런 식의 문장을 써 놓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만 가능했느냐 하면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뭔가 써놓고 싶은데 우리말로 표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어디서 가져오냐면 한자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우리말의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말들을 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제가 이 책의 뒤에서 보고 이것까지 여기다 붙여놨네 하고서 제가 또 깜빡하고 자료를 새로 복사를 해드렸는데 그 복사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책의 14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3쪽의 뒤에 가면은 구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 토를 표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말의 어떤 그 필요한 하니라, 하니, 하라 이런 말들을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한자의 글자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음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에 따라 만든 것,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라고 하면 하에 해당하는 말과 니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되는 한자를 찾아와 가지고 여기다가 써 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음에 따라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훈에 따라 만든 게 있습니다. 훈이라는 건 의미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에 따라 만든 말이 있는 건데 일단 여기 한이가 나오니까 제일 처음으로 먼저 이 훈에 따라 만든 거, 우리 보통 한은 뭘로 얘기하냐면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읽을 때 뜻은 하다란 뜻에서 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은 우리말로 위라고 발음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씁니까? 할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할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말 표기하는 방식을 가져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 위라는 음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독특하게도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훈에 할위지만 하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표현할 때는 이 위자를 우리가 쓰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에 누가 사용했을 거고 그것이 시간이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그러면 좋아. 그 좋은 방식이네 하고 사회적인 그걸 이제 말하자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에 따라 가져온 거는 할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토를 붙일 때 하에 해당하는 말은 이 위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니 할 때 니자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자는 또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요 글자에서 가져옵니다. 요 글자는 무슨 글자냐 하면 우리 보통 그 여자 스님을 뭐라고 합니까? 비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비구니 니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데 비구니 니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비구니라는 뜻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니라는 음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하나는 할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비구니 니자에서는 이걸 이제 그 니라는 이 글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한이라고 하지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써놓느냐 하면 위니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여기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70생자하고 위니가 나오면 이거는 중국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한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비 오자라. 라자는 어떤 글자에서 가져오냐면 조금 복잡한데 우리 신라 할 때, 신라 고리 할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중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어떻게 읽냐면 70생자 위니를 우리는 그냥 한이로 읽습니다. 한이로 읽고 기비 오자 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이는 또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그럼 어떻게 쓰겠습니까? 위하고 라자를 같이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현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은 뭐 어떻게 쓰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쓰긴 쓰는데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부호화시켜서 간략하게 만들자라는 걸 또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하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했지만 글자가 복잡하니까 이걸 좀 줄이는데 위자는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뭐 초서의 형태도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도 하위자 우리 간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체자도 하위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하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 형태에서 이 간체자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뭐만 가져오냐면 이 부분만을 우리가 떼오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에다가 이런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자에서는 이것도 복잡하니까 특징적인 요것만 가져오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정말로 남들은 아무도 봐서 알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부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써놓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한이,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는 한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복잡하게 썼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부호화를 시켜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자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줄여서 쓰면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씁니다.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라자는 밑에 전역석자를 붙여가지고 아마 펼치다라고 할 때는 이 라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식의 글자로 줄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어떤 걸 가져오냐면 이 부분만 부호로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느냐 하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이, 라. 그 다음에 여기도 한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 그 다음에 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부호를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구결표라는 143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거의 한문은 중국어지만 우리 말처럼 그렇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또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호들을 넣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한글이 있으니까 한문 이해하는데도 이런 거 막 쓸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어떤 우리말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해소해내기 위해서 이런 부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에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음에 따라 만든 것인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스물은이지 않습니까?
은은 우리말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말로 우리가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는, 은 다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요 앞에 거 요거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다가 만약에 요 글자가 70생자 다음에 요 글자가 붙어 있으면 70생자는 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칼도자는 별로 글자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라도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했을 때. 그때 도에 해당하는 말은 이 칼도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자도 이 어금니 아자인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옛고자에서 그 밑에 입고자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라고 쓰면 요렇게 붙이면 요게 이제 하고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계속 많이 보시면 금방 이제 눈에 익숙해져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음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에 따라 만든 것. 이건 독특하게 좀 음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나왔던 할위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가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이것저것 할 때 이 시자지 않습니까? 시인데 이거는 시라는 발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라는 의미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격 조사로 쓰입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 임금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를 쓰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맨 밑에 있는 요거 하나만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표가 다 있으니까. 구결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우리 말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한자입니다. 부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구결이라고 합니다. 이걸 순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어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입곁이라고 얘기합니다. 입곁이라는 말은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게 앞선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결이라고 썼던 걸 우리말로 입곁이라고 바꿨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우리말로 입곁으로 썼던 말을 한자로 그 구결이라는 말로 만든 건지,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입은 구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곁이라는 말은 좀 독특한 용어인데 우리 옛날 분들은 이 곁을 어조사의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표현하는 말로 곁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고어사전에 보면 곁 하면 어조사, 어조사를 뜻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이제 결자로 갔는데 사실은 한자 발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읒, 그 다음에 치읒, 그 다음에 히읗 이런 글자로 발음이 나와 있는 글자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읒으로 끝나는 한자,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치읒이나 히읗이나 이렇게 끝나는 한자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지읒, 치읒, 히읗으로 끝나는 글자들은 다 나중에 발음이 한자 발음으로는 뭘로 가냐면 리을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결할 때 이 리을로 다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왜 한글에 보면 리을도 썼지만 또 뭐도 쓰냐 하면 리을하고 히읗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가 보신 기억 있으시죠? 우리말로 한글 표기할 때 쓴 거 보면 리을은 사실은 목이 울려서 나오는 말입니다.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딱 닦이는 소리들입니다. 닦이는 소리인데
이 글자들을 한글로 표현할 때는 닦이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말로 히읗을 하나 더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발음 나는 소리들은 다 한자는 리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곁도 결이라는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을만 남아가지고 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결표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구결이라는 말 자체는 토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토, 토를 단다라고 하는 그 현토라는 말도 기록에 따라서는 현결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결은 결인 이 결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와 구결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지금은 한글로 아주 아름다운 우리 문체로 다 토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어인 한문을 우리말로 우리말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말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문자 없는 말과 글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자 없는 그 사회의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얼마나 고마운 글자인가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은 다 문장을 읽을 때 우리말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현토한다라고 했고 현토해서 나는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문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현토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한문 공부할 때 현토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조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결론은 현토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문은 외국어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냥 외국어 그대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고, 현토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본다고 치면 이런 문장이 있다. I am a boy 라는 문장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똑같이 한문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외국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때 I am a boy라고 하지, 여기다가 I는 am a boy라 이렇게 안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문이 놓여 있는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배울 필요가 있느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르칠 때는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일리 있는 얘기가 되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현토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토가 단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가 그 문장을 대하는 방식은 고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생자 하니 기비 오자라 라고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위의 논리에 무조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장을 이해할 때 그 현토를 단 사람과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토를 붙였고 그걸 후대에 계속 전했는데 그게 만약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애초에 토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계속 견인돼서 가다 보면 새로운 번역,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현토가 필요 없다라는 두 번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논어에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어라 라는 문장이 있으면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어라 라는 것 말고 다른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번역해야 되느냐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토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옛날 선비들은 다 토를 달아서 읽었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도 토를 고려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이 두 개는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배울 때 현토가 필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현토가 필요 없다고 배웠다가 계속 이제 하면서 현토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좀 옮겨가게 됩니다. 현토를 했을 때 아주 제일 중요한 장점은 뭐냐 하면 그 문장을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에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듬처럼. 읽을 때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꼭 그 사람이 붙인 현토를 내가 처음에 따라서 읽다가 문장을 보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면 내가 현토를 바꾸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학습하는 그 효과에 있어서는 현토가 있는 게 우리가 그 한문을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통에서도 그걸 굉장히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현토가 없는 그런 중국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붙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개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서학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요게 이제 한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글자 공부는 미리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 공부는 미리 다 해오시고 이 자리에 와서는 글자가 아니라 영어로 치면 ABCD를 여기서 또는 단어를 여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우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습으로 한자 공부는 조금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문장을 대하는 방식을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오면요. 사자서학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내용이 오륜부터 부자유친, 군신유의 하는 이 오륜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앞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 공부할 때 또 토를 붙여가지고 그 문장을 여러 번 읽는 게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한문은 이미 새로 이 한문을 창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죽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은 새로 만들지 않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우리가 다 책 있는 거 싹 가져와가지고 다 암기하고 기억해버리고 그 뜻 이해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습니다. 근데 뭐 분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어쨌든 한문을 할 때 이렇게 토를 붙여가지고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학습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한다는 의미에서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따라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풀이하는 방식으로 옛날 서당 방식이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 오신이로다. 복이 회하하시고 유의 포하로다. 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 오신이로다. 짧죠? 아비 부자에 나을 생자, 나자에 몸신자.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문은 문장이 놓이는 순서에 따라서 문장을 번역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요. 부자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큰 가능성은 주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글자는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뒤에 나오는 글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자 아비 부자죠.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가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럼 존칭은 어떤 걸로든지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자는 낳을 생자,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신을 낳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신하면 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자하고 몸신자하고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독립된 글자지만 이거는 생자에 붙어서 목적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몸을 낳아주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국 오시니로다. 어머니께서는, 국자는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글자일 수 있는데요. 길러주다, 양육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나왔잖아 똑같죠? 좀 문법적인 글자의 어떤 기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나아자, 나오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뒤에 걸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몸을 길러 주셨다, 기르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뭐 영어 문장에서도 주동목 하지 않습니까? 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한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형에 속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몸을 낳아주셨고 어머니께서는 나의 몸을 길러주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이 회하시고 유의 포하로다. 복자는 배복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써이 합니다. 옛날 분들은 이 이자도 그냥 번역할 때도 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써인데 이 써가 가지고 있는 게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가 발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써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로써라는 말입니다. 로써라는 말은 뭔가 뭐뭐를 가지고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새를 잡는다 하면 돌로써 새를 잡는다. 이 도구나 수단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써있자는 이 로스의 뜻이고 그 의미는 도구나 수단, 뭐뭐를 가지고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말에 아버지, 네가 자식으로 그럴 수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한문에서는 써있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로써하고 로서는 우리말에서는 구분을 해서 쓰죠. 이거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고 로서 하면 자격, 신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국어에서 사용하는데 한문에서는 써있자 하나로 그게 두 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써있자로 통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써 써있자는 뭐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뭐를 가지고니까. 그 뭐뭐에 해당하는 말은 대부분이 어디에 오냐면 뒤에 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면 돌로서 새를 잡았다면 이석 획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돌로서 새를 잡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돌석자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로써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석해서 돌로써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뒤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뒤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회하하시고 하면 배로서가 되는 겁니다. 배로서 회하, 회자는 품을 회자죠. 품에 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으셨다.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뱃속에가 아니고 배에다가 나를 안아가지고 키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배로서니까 여기서는 써있자가 어디에 온 경우입니까? 뒤에 써있자가 뭐뭐의 뒤에 놓여가지고 뭐뭐로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문장에 가면 이제 써있자가 앞에 나오는 용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로써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죠.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주어가 생략되는 이유는 없어도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주어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문장은 그러면 뭐 글자만 알면 문장의 의미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가장 글쓰기 할 때 제일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에서는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대꾸를 써야 되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문에서도 한문에서 글쓰기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 한다. 문장의 구조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글자만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면 구절을 맞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대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표현을 대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도 대꾸죠.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글자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기회화하시고 유의포화로다 하는 것도 글자만 다르고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한문에서는 대꾸를 맞춰가면서 글쓰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유자는 전유자죠.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글자가 포자, 먹일 포자입니다. 먹여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로서 나를 먹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과 한문이 가장 크게 글쓰기 할 때 다른 건 우리말은 조사가 있어서 문장의 위치를 조금 바꿔도 이해할 수 있고, 한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 생길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한문에서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어떤 글자를 붙였을 때 위치를 바꾸어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한문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자들이 붙었을 때는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지금 뭐 이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문장을 먼저 한번 읽고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번 읽고 제가 한번 풀이해드리고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보기회화하시고 유의포화로다. 예. 문제 이 문장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의오나하시고 이식포화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위인자자가 갈불이효리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의오나 하시고, 이제는 써있자 다음에 뭐뭐에 해당하는 글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의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옷으로써, 옷을 가지고서입니다. 옷으로써 라는 말이고요. 온아 하시고, 온자는 데울 온자죠.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옷을 가지고 옷으로써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써있자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뭐뭐에 해당하는 이자가 써있자 뒤에 놓였죠. 앞에는 보기할 때 써있자 앞에 놓인 경우요. 여기서는 뒤에 놓인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뒤에 놓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 오나하시고 앞에도 이복 회화하시고로 글쓰기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기억을 잘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나하시면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식포화로다 할 때 식자 음식이라는 뜻이고, 포자는 무슨 포자입니까? 배부를 포자, 배불리 해주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는 제가 이제 번역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식포화로다, 밥으로서 음식입니다. 보통 밥으로 발음을 할 때는 사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밥사, 먹을 식인데 밥사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밥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밥을 포함한 음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통 식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음식을 가지고서 음식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해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써있자의 키는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지금 이제 이런 그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글자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글자들을 사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용례를 통해서 어떻게 번역한다라는 방법을 계속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뜻을 가지지 않고 문장의 문법적인 그 요소를 가진 글자를 한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사 말고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글자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 실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은 허사와 실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은. 그런데 사실은 실사가 훨씬 더 많죠.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허사, 빌허자를 써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사는 사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그 뜻이 나오니까요. 근데 허사는 사전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허사는 자신만의 허사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방식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요 써있자가 뭐뭐로써라는 써있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 뭐였습니까? 뭐뭐로써. 예. 그 다음에 또 뭐뭐로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뭐뭐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예. 보기 회화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의 오나하시고 요 두 개를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써있자의 첫 번째 기능이 나온 거죠. 써있자의 기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 하나 나온 가장 기본적인 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허사가 나오면 그 허사를 대표자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뜻을 적고 그 다음에 용례를 적고 그 다음 수시로 보시면 나중에 모이면 나만의 허사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데 글자 어려운 글자는 사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들은 이 허사 사전을 내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뜻 이제 써있자 하나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한문에서도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문장의 어순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문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이의 오나하시고 이 문장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온아 이의 하시고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로써라는 조사를 달고 있지요.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뒤로 보내도 우리말 조사를 달고 있으면 뒤로 가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듯이 한문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오나 하시고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만 온아 이의 하시고라고 써도 써있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내더라도 문장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글쓰기 하는 방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온화하시고 이식포괄어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위인자자가 가을부리효리여입니다. 은고하면 은혜가 높다 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을 여자입니다. 뭐뭐와 같답니다. 뭐와 같습니까? 하늘과 같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의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없으니까 이걸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과 같다. 은고가 전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고 자체도 주어 서술어죠. 은혜가 높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장으로 가면 은혜가 높다가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과 같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덕후사지하신입니다. 한문에서는 대꾸를 만들기를 좋아했고 이 문장도 다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덕후사지하시니도 대꾸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한쪽만 번역이 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그 원래 번역하는 방식에 따라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덕후사지하시니. 덕이라는 말은 인품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은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덕이라고 할 때 그 덕자는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은덕을 입었다 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은고여천할 때 은자와 덕후사지할 때의 덕자는 의미는 똑같죠. 글자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위에 거 아래 거를 붙이면 은덕이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글자를 바꾸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은덕이, 그 다음에 후자는 무슨 후자입니까? 두텁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두터운 것이, 그 다음에 사자,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나오는 같을 여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글자를 안 쓰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글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은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와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두터운 것이 땅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문장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이루어진 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약간 이제 다시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하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과 같다니까 하늘처럼 은혜가 높고도 할 수 있죠. 여자가 뭐뭐처럼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번역의 방법이고요. 직역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과 같고 그 다음에 땅처럼 덕이 두텁다, 은혜가 두텁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은혜가 두텁기가 땅과 같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뭐뭐처럼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을 만들어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시면 나중에는 좀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뭐 부모님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부모님의 은혜가 높기가 하늘과 같고 부모님의 은덕의 두텁기가 땅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인자자가 가을부리요리요. 이게 이제 진짜 한문 문장입니다. 위자, 할위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다, 되다, 이다, 위하다라는 그러니까 실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허사로도 쓰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자면 한문에서 인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람이란 뜻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남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인자하면 남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과 남의 자식이라는 말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의 뜻은 자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문에서 쓰이고 있는 글자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임금군자지 않습니까? 인군하면 사람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임금을 인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를 자식이라고 표현하듯이 임금을 인군이라고 표현하고 또 요거하고 유사한 종류가 뭐 있냐면 인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신이라는 말은 신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의 임금,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른 사람의 신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요거는 한자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인자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되다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자자. 그러니까 여기서 허사사전에 포함될 글자, 이 위자 하나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만들어 두시고요. 나올 때마다 그 뜻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자입니다. 보통 이거는 무슨 자자입니까? 우리 뭐 놈자 그러는데 놈이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자자 하며 이제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됩니까? 자식이 된 사람입니다. 자식된 사람이 우리 자식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된 사람입니다. 남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의미죠. 자식이 된 사람이 인자가 자식이니까요. 자식이 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자, 사람 자자가 앞에 나오는 말이 이 사람 자자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된 사람이 갈, 불이요, 리요. 갈자는 조금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생소한 글자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찌라는 뜻입니다. 어찌, 불위효. 위자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불위할 때 위자는 여기서는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불리하면 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효자는 효도 효자니까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이거 묻는 말 아니죠.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는 의문사 같은 요즘 같으면 뭐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느냐 또는 뭐뭐 하는가라는 뜻으로 이제 의문사를 써가지고 의문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물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의문 문장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차근차근하게 알려줍니다. 한문에서도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가 없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가 없어도요. 한문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의문문이 됩니다. 의문사가 무슨 글자입니까? 어찌라는 갈자죠. 이게 의문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뒤에 물음표가 없어도 의문문이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 것도 의문문이지만 강조하기 위한 거 우리가 반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문 문장도 의문문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반문 문장이죠 사실은.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효도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 한문은 의문사가 하나가 있으면 그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은 의문문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한테 질문 받았던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거 쓰시는 분 잘 없긴 한데 예전에는 왜 열심히 공부할 때 이게 머리띠 두르고 책상 앞에다가 딱 많이 붙여놨습니다.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리요 라는 문장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이 도자 한 곳으로, 이거 사실은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정신이 한 곳으로, 도자는 이를 도자,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집중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정신이 한 곳으로 도달하면 하사불성이리요. 어떠한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좀 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용례로 무슨 문장입니까? 반문을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글자에 대해서 이 뜻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그 문장을 꼭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안 보면 안 됩니까? 그럼 너 어떻게 보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만, 저는 이제 우리말로 토를 붙이면 정신일도면,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리요. 이렇게 되죠. 정신이 한 곳으로 모이면 어떠한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으랴.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됩니다. 근데 토를 꼭 그렇게 붙여야 됩니까? 정신일도 해봐야 하사도 불성이라. 이렇게 봐도 문장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봐야, 정신이 한 곳으로 모여봐야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역에 포기하라는 말로 쓰인 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참 기발하죠, 생각이. 근데 그 학생이 생각은 기발하지만 한문의 기본 원칙은 모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몰랐던 겁니다. 그 원칙이 어떤 원칙입니까? 한문 문장은 의문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반드시 의문문이나 반어문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일도 해봐야 하사도 불성이라, 이렇게는 안 쓰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어떻게 썼을 것 같으냐 하면 뭐 백사라든지 만사라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정신일도라도 만사불성이라, 또는 뭐 정신일도라도 백사불성이라,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문사를 쓰게 되면 그 문장은 의문문이나 반어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신일도 하면 어떠한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반문형의 문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장이 약속이 돼 있고, 그럼 내 마음대로 막 그걸 쓰고 그렇게 되면 이거 한문이 언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기발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 의문을 나타내는 표시가 뒤에 종결사라든지 부호가 없더라도 한문 문장은 의문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의문문이나 반어문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에 잘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누구의 말이냐 하면 그 유명한 주자의 말입니다. 주자가 제자들한테 강조할 때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했던 말 중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한 번 더 읽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의 오나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 사지하시니 위인자자가 갈불이효리요. 예, 전체가 쭉 하나의 이제 네 글자씩 갖춰져 있지만 전체 주어가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부모였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욕보 기덕인된 고천만극이로다. 예, 문장이 뒤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신필선기하여 필관 필수하라. 혼정신성하고 동원하청하라. 예, 여기까지가 14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에 또 허사로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가 욕자입니다. 이게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에 해당하냐? 우리 영어 문법으로 치면 조동사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동사를 보조하는 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욕자인데, 그러면 한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자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조동사니까 본동사, 원래 뭔가 뭐를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진짜 대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기도 하고요, 멀리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자는 바로 그 뒤에 나왔습니다. 욕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고자 하다. 그 다음에 보자는 보답하다죠. 그러니까 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답하고자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답하고자 하다. 조금 더 우리말로 하자면 보답하고 싶다도 될 수 있죠. 보답하고자 한답니다. 그 다음에 보자는 보답하다니까 무엇을 보답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기덕입니다. 그 기자, 우리 보통 그 기자인데 대명사로 쓰이죠. 그 덕입니다. 그 기자는 그러면 대명사는 보통 앞에 다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대신하는 말로 쓰이는 거니까 이 그 기자가 받는 말은 부모님이죠. 부모의 덕. 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나 은덕이라고 했죠. 부모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그 큰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데 호천 망극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가 이제 욕보 기덕인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보답하고 싶은데 호천 망극이로다. 호천, 호자 좀 어렵죠. 그런데 하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자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넓은 하늘을 호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망할 때 망자는 없을 망자. 그 다음에 극자는 지극하다라는 뜻도 되고 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망극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극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상의 은혜, 임금님의 은혜가 망극, 끝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극은 끝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은덕입니다. 부모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호천망극이로다. 하늘이 끝이 없도다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저는 이해 안 되는데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하늘이 끝이 없다. 우리 말이 됩니까? 이가 아니고 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처럼. 하늘처럼 끝이 없다가 돼야 말이 되죠. 하늘이 끝이 없다 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호천망극도 하나의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끝이 없다가 될 수 있죠. 이 문장은. 번역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하늘이 끝이 없다는 말이 안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처럼 끝이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보자면 호천 자체는 문장의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주어로 번역했을 때 이 문장의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앞에 놓일 수 있는 성분은 주어가 제일 앞에 놓이지만 그 다음에 앞에 올 수 있는 성분이 뭐 있습니까? 부사입니다. 부사어죠. 부사어는 문장의 제일 끝만 아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빨리 간다. 빨리 학교에 간다. 우리말은 뭐 빨리라는 말 뒤에 써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한문에서는 제일 뒤가 아니면 문장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주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주어가 되지 않을 때는 부사어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부사어로 만들어서 읽을 장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번역할 때 그 말을 부사어로 만들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부사어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뭐처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 이렇게 돼야 문장이 되는 거고, 하늘처럼은 비유죠. 무엇에 비유입니까?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처럼 비유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하고 아셨죠? 하고 막 넘어 아셨죠? 하고 물어보는 거는요, 뭔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런 용례가 뭐 있냐면 우리말에서도 많이 씁니다. 운집했다. 글자 그대로 하자면 구름이 모였답니다. 구름이 모였다지만, 그건 어느 문맥에서는 구름이 모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구름이 모였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잠실 야구장에 사람들이 운집했다. 이거는 이 운자를 부사어로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구름처럼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짧은 문장에서도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또 뭐 하나 용례를 들면, 안개무자에 흩어질 산자입니다. 안개가 흩어졌다, 안개가 거쳤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 무산됐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안개가 거치듯이 안개처럼 싹 흩어졌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뭔가 일이 되지 않았을 때도 무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형태와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 놓여가지고 그게 번역이 안 되면 부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무산됐다 하면 안개처럼 흩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운집, 무산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여기 호천만극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요 용례를 하나만 더 설명드려요. 시에서도 그런 형태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뒤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2개밖에 못했지만 그 문장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보 기덕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